오늘의 이야기, 사탄의 숭배자들이 벌인 잔혹한 연쇄 살인사건. 그들의 살인은 악마의 속삭임인가, 살인에 대한 쾌락인가?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7년 7월 3일 뉴욕의 늦은 저녁 주택가.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던 릴리와 해리 커플이 뉴욕의 주택가로 들어섭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었으나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은 둘은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즐겁게 걷던 그들이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그들을 몰래 뒤따르고 있던 검은색 밴의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내려 그들을 부릅니다. 여기 좀 도와줘요. Help me! Help me!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해리가 뒤돌아봅니다. 릴리는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어 해리의 팔을 당기며 그냥 가자고 했지만 해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며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릴리와 해리가 제자리에서 뒤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그들 앞쪽에서 남자가 다가오더니 해리의 등을 칼로 난도질합니다. 해리가 쓰러지자 릴리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할 정도로 패닉에 빠져 멍하니 해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리를 칼로 난도질한 남자가 패닉에 빠져 입만 벙긋거리며 서 있는 릴리의 목을 칼로 그어버립니다. 릴리의 목에서 새빨간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와 차가운 도로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1977년 7월 4일 뉴욕의 주택가 골목에 경찰들의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수많은 경찰과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들 사이로 보이는 사건 현장은 커플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와 여자가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차디찬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골목 벽틀에는 붉은색 피로 쓰여진 알 수 없는 문양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벌써 6명째입니다. 시신을 살펴보던 수사관 조셉 보랄리 경감을 향해 누군가 말을 합니다. 조셉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문양과 악마를 상징하는 오망성 같은 표식을 남긴 살인사건이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공공연히 자신을 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벌써 1년째 범인으로 추정되는 몽타주 등이 뉴욕 전역으로 풀려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범인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범인은 오늘까지 근 1년 동안 6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살인을 뽐내는 듯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양과 여러 흔적을 남겼지만 경찰들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뉴욕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연쇄살인마의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연쇄살인은 노약자나 여성, 어린아이 등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신을 샘의 아들이라고 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이 살인마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에 대해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조셉 보랄리 경감의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FCJ 820. 전화기 너머로 젊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FCJ 820이라는 말을 하곤 이내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끄는 조셉은 메모지에 남자가 말한 말을 적습니다. 820 FCJ 820. 전화기 속 남자가 말한 건 차량 번호였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말한 차량 번호가 샘의 아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 조셉은 의문의 남자가 말한 차량 번호를 토대로 사건이 발생된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차량을 추적한 끝에 1년을 경찰을 따돌리며 조롱하던 샘의 아들이라는 연쇄살인마 데이비드 버코이츠를 파악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데이비드 버코이츠의 동선을 파악하여 그가 나타날 만한 곳과 주거지 등의 잠복을 시작합니다. 1977년 8월 10일 저녁 조셉은 버코이츠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 중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뉴욕의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고 불길한 그림자가 건물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포드였습니다.
포드에 붙어있던 번호판은 눈에 띄게 더러워져 있었지만 오렌지색 배경에 파란색 글씨로 FCJ82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한 조셉은 검은색 포드가 도로 옆에 멈추자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과 함께 검은색 포드에서 총을 들고 있던 데이비드 버코이츠를 검거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1976년 7월 당시 18세인 도나 로리아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그녀의 친구 조디 발렌티를 부상 입힌 것을 시작으로 검거된 1977년 8월 10일까지 총 6명을 살해하고 8명을 부상 입히는 듯 1년이 넘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 건의 살인 등을 통해 당시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44구경의 살인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데이비드 버코이츠가 44구경의 리볼버를 범행에 주로 사용하면서 붙여진 또 다른 별명이었습니다. 또한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24세의 우체국 직원으로 밝혀졌으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웅담을 말하듯 자세히 자백하였습니다. 버코이츠는 검거된 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은 이웃인 샘카의 집에 사는 검은개에게 악마가 들어 그 악마가 자신을 조정하여 사람을 죽이도록 지시하였고 자신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자신의 의지로 사람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비드 버코이츠의 주장은 재판을 회피하기 위함이었으나 당시 판사는 버코이츠가 재판에 출석할 정신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악마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한 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는 듯 형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버코이츠가 재판을 받는 법원은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이상 주장은 판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잔인한 범죄 수법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당시 사형이 금지된 뉴욕주는 버코이츠를 징역 36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추후 교도소에서 자기가 말한 이웃집 검은개와 악마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탄의 숭배자라 칭하며 자신은 최면에 걸려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당대의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었으며 그를 잡기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그걸 비웃듯 당시 수사 책임자인 조셉 보렐리 경감에게 편지를 보내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범함은 자신의 이웃에게 보낸 협박 편지가 당시 지지부진하던 수사의 중요한 단서로 제공되어 수사의 속도가 붙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버코이츠가 조셉 보렐리 경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조셉 보렐리 경감에게 난 당신들이 나를 여자를 증오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깊은 상처를 받았어. 난 아니야. 난 그냥 괴물이지. 난 샘의 아들이야. 난 몹쓸 꼬마라고. 샘은 술을 마시면 심술구져져. 가족들을 때리지. 가끔은 날 집 뒤쪽에 묶어놓기도 하고 차고에 가둬두기도 해. 샘은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라. 아버지, 샘이 명령하지. 우리 집 뒤에는 몇 명이 잠들어 있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간당하고 도살당하고 피가 빨렸고 이제는 뼈만 남았지. 아빠 샘은 나 역시 다락방에 가둬. 나는 밖으로 나갈 순 없지만 창문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지. 나는 아웃사이더 같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살인을 하도록 정해졌어. 그런데 나를 멈추게 하려면 당신들이 나를 죽여야 해. 경찰들은 주위에서 들어. 나를 먼저 쏴. 죽이지 못할 거면 내 앞을 가로막지 마. 당신들이 죽을 테니까. 아빠 샘은 이제 너무 늙었어. 그는 젊음을 유지할 피가 필요해. 그는 너무나 많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지. 젠장 아프구나. 내 아가야. 나는 무엇보다도 내 예쁜 공주가 그리워. 공주는 우리의 여자들 집에서 쉬고 있거든. 그렇지만 그녀를 곧 보게 될 거야. 나는 괴물이야. 바알세불이지. 뚱뚱한 베헤모스라고.
나는 사냥을 좋아해. 만만한 사냥감, 맛있는 고기를 찾아 거리를 어슬렁거리지. 퀸즈 여자들이 제일 예뻐. 그들이 마시는 물 때문이지. 나는 사냥하는 재미로 살아. 아빠는 피를 마셔야 하지. 보렐리, 나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 장담은 못해도 더는 안 죽일 거야. 존경하는 당신 아버지만 빼고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을 주고 싶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 나를 야후로 데려다 주라고. 퀸즈 시민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 또 당신들 모두가 행복한 부활절을 맞길 바래. 신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당신들에게 있기를. 이제 작별을 해야겠어. 잘들 잘하고. 경찰들, 이 말을 잊지 말라고. 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라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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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이다. 당신들의 살인자, 괴물로부터. 이 편지로 인해 당시 경찰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버코이츠는 유명해지게 됩니다. 범죄자가 유명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셈의 아들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셈의 아들법은 흉악한 범죄자가 본인의 범죄의 경험담을 작가나 방송 등에 판매하여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의 범죄는 자칫 영웅담으로 포장될 수도 있고 남은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아픔을 되새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범죄 경험담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피해자 보상에 사용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데이비드 버코이츠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버코이츠 재판이 끝난 뒤 1985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셈의 아들 살인 사건과 유사한 연쇄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살해된 현장에서는 버코이츠가 살해 후 남긴 사탄의 증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군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한 연쇄살인범 데이비드 버코이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들 해주옵소서. 데이비드 버코이츠를 뛰어넘는 잔혹한 살인마 나이트 스토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럼 안녕.